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우선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대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지부진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야기, 그 가운데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위협할 이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가 이번 주 수치를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 뉴욕 시장 많이 올랐죠. 나스닥 6%, S&P 500도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주간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지금 사실 무슨 시장 상황이 대세 상승장도 아닌데 이번 주에도 또 계속 첫날부터 오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고앵커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 빅테크 실적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정말 좋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지표들이 좀 별로 없죠. 실적도 그렇고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상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런 다이나믹함보다는 좀 관망 분위기, 또 조심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올 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이슈와 모멘텀을 지켜봐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우리 시장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완전히 이게 주시장 전반에 가장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표 보면은요 보안주 관련된 종목들 주가인데요. 한쌍, 모니터랩, 상한가 가까이. 한쌍은 상한가였고 모니터랩, SGA, 인스피언 20% 이상, 센즈랩, 드림시큐리티, 아톤, 한국정보인중, 파수 이런 회사들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따로 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6.7%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SK텔레콤 주가의 급락의 배경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1,000억 넘게 물량을 던졌던 주식을 팔았던 게 가장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에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거 매도를 할 때 개인들이 항상 많이 사죠. 어제도 개인들이 기관과 외인이 던진 물량 거의 대부분 다 1,000억 넘게 이렇게 받으면서 저가 매수에 어떤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투자자들 서학개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정 종목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례가 특히 작년부터 제가 유난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나이키도 그랬고요. 스타벅스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주가 8월에 그때 한참 주가 빠지고 그럴 때 엔비디아도 역시 많이 샀었고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특히 올해는 이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대규모로 외국 개인들이 서학개미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 주가도 좀 올랐죠. 엔비디아 주가도 좀 반등을 지난주에 좀 하면서 이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가 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가 좀 장기 보유를 하는,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전략을 주로 좀 쓴다라는 걸 감안하면 참 아직은 참 바이앤홀드 이렇게 해서 종목을 사기가 참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렇게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게 국내, 해외 다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SK텔레콤 7% 가까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드린 유심 보안주들 급등을 했고 또 KT 1.7%. 어제는 보니까 LG U+ 지조가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SK텔레콤 가입자 중에서 이제 KT나 LG U+를 옮기는 분들이 많은데 KT보다는 LG U+로 옮기는 분들이 좀 더 많더군요.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저런 부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LG U+가 아무래도 제 세 번째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KT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서비스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종목들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SK텔레콤이 얼마나 이런 투자자들 또는 고객들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이 이슈가 더 오래 갈 거냐 아니면은 단기에 끝날 거냐 이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사항 볼까요? 예, 어제 한화오션 얘기입니다. 어제 주가가 일단 6.7% 넘게 좀 떨어졌고요. 산업은행이 25년 만에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5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2000년도에 산업은행이 그 당시에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2023년, 2년 전이죠. 어차피 얼마 안 됐네요, 정말. 한화 측에서 이제 유상증자,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경영권이 산업은행에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19.5%에 원래는 대우중공업이었는데 그게 대우조선해양으로 갔다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그 지분 19.5%를 그대로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지분이 19.5%. 근데 이 중에서 3에서 5%씩 분산 매각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28일 날 수요 예측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거기에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죠. 현재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로 최대 주주인데 하나그룹 전체에서 한 40% 정도로 이상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19.5%를 누가 통으로 다 가져가더라도 한화 측에서 하나오션의 경영권을 뭐 유지하거나 경영권 행사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3%군요. 23%, 시스템이 11%, 엠팩트 파트너스 9% 등등 이렇게 해서 한화 주들을 갖고 있고요. 소액 주주들이 34%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 시간의 거래소도 더 떨어졌는데 글쎄요. 오늘 어떻게 좀 주가가 나올까요? 일단 사실은 한화오션의 주가가 상당히 좀 높죠. 올 들어서만 해도 뭐 2배 가까이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화오션이 이제 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런 어떤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 과연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이냐. 만약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적정 가치에 비해서 과하게 높다 그러면 이런 돌발 악재 터졌을 때 주가가 한 20-30% 훅 빠질 수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 우리가 한번 봤던 것처럼 펀더멘탈도 그렇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밸류가 좀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명확하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이런 그것도 3조가 넘는 유상증자 물론 그 이후에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또 시장이 주가가 잘 버티고 지금 다시 그때보다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또 하나오션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오늘 주가 이번 주에 하나오션의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상 가보죠. HD현대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대는 지주사죠.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올 들어서 나머지 HD현대 계열사들 주가 보십시오. HD현대 중공업 38%, 에너지솔루션 43%, 미포도 24% 등등 뭐 다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30%, 40% 이런 상승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HD현대는 마이너스 2.2%. 이제 이 이유가 지주사 할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하여간 기업 분할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HD현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던 회사들 하나씩 쪼개서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한 몸이었던 게 계속 몸에서 이제 쪼개져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 몸의 가치가 원래 100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30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 회사 계열사 하나를 쪼개서 상장을 시키면 내 본질 가치는 30%가 줄어드는 거죠. 그 70%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남아 있는 게 30%라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30% 가치를 안 쳐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복 할인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는 건데. 지금 이제 HD현대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69.5%.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할인율이 무려 70%나 된다는 얘기니까 100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HD현대의 가치를 30%밖에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계열사들의 이 상장, 이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웬만하면 이렇게 좋은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HC는 지주사의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 결국 이게 소위 말하는 계열사들의 잇따른 인적 분할, 뭐 상장, 물적 분할 상장 이거에 따른 이제 후유증이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체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나스닥만이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방향성에 관망 심리가 나타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기대감이 실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화웨이에서 고성능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6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실려있는 모습이고요. 또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자리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몇 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날장에서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온스당 3,3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체결은 이 중국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중국이 수출 비중 규모가 미국에 비해서 5배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협정은 중국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꺼내 들었고요. 또 이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무역회담에 대한 기대는 후퇴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브릭스 11개국은 강력한 다자주의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7월에 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서 탈달러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 않을 시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그런 발언을 꺼내들었다는 점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트럼프의 이 취임 100일을 맞아 드는데요. 현재 이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성적도 역대 두 번째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트럼프 1기 때와 비교를 해도 처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 상승한 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현재 2기 때는 S&P 500이 7.9% 하락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댈러스 연은 4월 제조업 지수가 35.8로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또 전망치를 하회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현재 이 경제 지표 또 소비자 투자 심리와 실제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의 하락이 또 전반적인 제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일정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메타의 AI 컨퍼런스인 라마콘이 개최가 되고요. 또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향후 6개월간 경제 전망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로서 이 경제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이 구인 이직 보고서와 더불어서 또 5월 2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이어서 또 5월 2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AI의 지출 여부 가장 큰 키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프리마켓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하나오션 가장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조선주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데다가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5%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에 이어서 또 SK 하이닉스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리마켓에서는 0.8% 하락한 채 거래 마치고 있고요. 또 어제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 실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는 0.35%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세도 살펴보시죠. 네, 어제 SK텔레콤의 유심 사태로 인해서 보안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률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가 8%대 그리고 코나아이가 7%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비만치료제 관련주들도 시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인벤티지랩이 12%대 그리고 블루엠텍이 4% 넘는 상승세로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 또 반도체 종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겠고요. 또 이어지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개장 상황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6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대장주 역할을 호텔신라가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85억 원어치를 샀다. 호텔신라 사실 뭐 앞에 호텔은 사실 호텔신라 입장에서 매출이 뭐 10%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면세점 이제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어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세점 바닥 쳤던데 어떤 부분이 바닥을 쳤냐면 이제 그 면세점들이 그 따이공이나 그 여행사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송금하는 송객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송객 수수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을 때가 거의 4조 원까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데요? 지금은 왜 이제 시장에서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면세점들이 이 송객 수수료를 없애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이 송객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서 어떤 그 스스로 어떤 그 영업이익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통한 것 같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퇴직 단행했다. 이거는 사실 업황이 안 좋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이마트도 구조 조정을 굉장히 세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현대 면세점이 시내에 있는 게 이제 그 폐점을 했죠. 그래서 호텔 신라가 나름대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짜져서 수급까지 좀 연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경쟁자도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구조조정 통해서 재무도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주가 위치는 한 어느 정도로 왔을까요? 네, 체결 강도가 네. 3월 여기까지가 딱 3월이거든요. 네네. 3월 말일날 이제 시장이 쳐졌을 때 이날 체결 강도가 상당히 유의미 있는 체결 강도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빠졌고 급등 후에 좀 약간의 좀 휩싸우 현상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호텔 신라 입장에서 12%면은 이거 다른 기업들로 보면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요 점만 좀 주목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31일 날 급락한 날 체결 강도가 어땠는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동그라미 친 날 네.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31일 날 3월 31일에 우리나라에서 올라간 주식 없었습니다. 정말 맞아요. 다 빠졌어요. 네. 근데 그날 거래량이 한 28만 주, 근데 당일 체결 강도가 4% 빠졌는데 237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100 이상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또 60일 체결 강도, 3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전문 용어로 이제 휩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좀 약간 좀 지저분한 주가 흐름 나오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게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신경 안 쓰고 좀 살 주체들은 계속 샀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좀 횡보 구간을 거쳤는데 어제 시세를 정말 강하게 냈습니다. 네. 그런데 60일, 20일, 5일 그리고 당일까지도 100을 돌파했다는 움직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1일 날 정말 특이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역시 체결 강도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 추이를 예측해 보는 그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오고요. 네. 임플란트 관련 네, 기업이죠. 임플란트 중에 네. 좀 약간 저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임플란트인데 치과에서 이제 임플란트 할 때 뭘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대부분 유명한 걸로 하시긴 합니다만 어떤 치과 의사분은 그 영상을 네. 하나 찍으셨는데 자기 부모님한테는 다 이걸 해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 차이는 있겠죠. 그냥 일단 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들이 사실 뭐 중국 쪽 관련 모멘텀이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쪽이 좀 약간 경기 부양이 되고 일단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야 되는데 디오가 과거에 가장 그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 그 대장 역할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어르신들 그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이 됐을 때 디오가 좀 가격적으로 좀 약간 싸다 보니까 디오가 먼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신규 대표가 오셨는데 매출 50% 업을 자신을 한다. 이건 이제 뭐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술 대회에서 차세대 임플란트 기술 선보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앵커 쪽에 이제 GBR 수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GBR 수술. 이제 GBR 수술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인공 수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공뼈 이식하는 게 그 GBR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발치 후에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는 이런 솔루션을 좀 디오가 선보였다.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에 지금 물은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과연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지 차트 보고요. 저희 체결 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나름대로 좀 이쁘다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 거의 네. 탑급에 가까운 흐름인데
조정 주는 흐름, 그다음에 조정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지금 연 고점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지점에서 체결 강도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냐 하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좀 지나가줬고 조정 후에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을 때 딱 요 자리에서 체결 강도가 정확히 매수 신호를 줬고요. 계속적으로 좀 약간 흔들릴 때도 신호는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 나온 순간부터 급등하는 계속 이어가는 저 모습까지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14일 날 나왔네요. 네, 2% 상승한 날 체결 강도 165,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124. 그날 또 공교롭게도 한 달 체결 강도까지 100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세 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중간에 잠깐 이는 빠졌지만 한 달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을 잡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거래일 체결량도 2배가량 그 전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석 달 체결 강도 역시나 100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뒤로 전고점 돌파를 좀 시원하게 해줬는데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좀 짚는 동안 지금 백악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부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차 관세가 영향이 좀 완화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부품주까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철강이랑 자동차 지금 계속해서 관세 타격을 가장 먼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세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랑 친하면은 주식으로 돈 엄청 많이 벌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으니까요. 네. 네. 자, 타이거 네. 일렉 이제 PCB 네. 중에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막내 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TSE라고 그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 자회사예요. 근데 과거에 타이거 일렉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기판이라고 얘기하는 PCB 업체들이 시장에서 이제 가끔 중심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타이거 일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시세가 거의 끝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후발주자군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특별한 모멘텀은 없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체결 강도랑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트 보면서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사실 거래량도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유별나게 거래량이 늘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화살표를 안 친 이유는 뭐 여기서 체결 강도가 아니어도 어떤 좀 느낌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 네.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 이제 체결 강도가 아니어도 이제 어떤 차트로 봤을 때 한번 살만한 자리다 그런 자리들 몇 번 있었는데 체결 강도는 딱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딱 이 자리에서 이제 횡보의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서 나왔고 네. 그 다음날 잠깐 조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이거 사실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이 많죠. 그렇죠. 네.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날도 어느 정도 이제 홀딩 포지션 그 신호를 줬고 계속적으로 양봉이 한 6일 연속 나오는 최근에 어떤 사실 큰 상승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고점 돌파를 좀 나름대로 가볍게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수의 회로 기판 기업인 타이거 일렉 그렇다면 저기 횡보 기간 때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7일이고요. 네, 1.45% 강보합권 보인 날 체결 강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죠. 많이 적네요. 사실 네. 너무 적은 것들은 이제 체결 강도 왜곡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름대로 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너무 거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에서 좋은 체결 강도는 사실 좀 무시를 해도 좋긴 합니다만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259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들어갔다 풀렸다 다시 들어가서 시세가 강화되는 느낌. 최근에 2개월일 어제 기준으로 2개월일 동안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돌파를 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보통 올라간 다음에 왜 올라왔는지 설명이 되는 그쵸. 구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5%가량 오르는데 당일 체결 강도가 무려 300%가 나왔습니다. 타이거일에 어떤 소식을 좀 전해줄지 우선 주가는 체결 강도가 나온 뒤에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K전자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입니다. 한국 토지 신탁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죠. 금이 오르면은 NK전자가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받거든요. 왜요? NK전자를 시장에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아, 그래요? 한 달에 1톤을 씁니다. 금을. 와. 한 달에 1톤을 써서 금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면 NK전자가 이제 같이 갖고 있던 금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금값이 올라가면 NK전자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인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이제 이 반도체 안에 보면 이 밑에는 이제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이랑 이 칩을 이제 금 실로 그래서 실로. 금을 많이 사용하는군요. 이게 이제 본딩 와이어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약간 옛날 기술이에요. 요즘에 아마 반도체 공부하시다 보면 TSV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SV가 뭐냐면 스루 실리콘 이제 비아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잖아요. 근데 이 NK전자의 그 본딩 와이어는 한 단씩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TSV는 이제 위로 아래서 뚫어버리는. 훨씬 근데 손이 덜 가겠네요. 이제 뒤에 이제 TSV는 나름대로 그 굉장히 정밀한 기술도 있고 수율이 좀 약간 안 나오다 보니까 요 본딩 와이어 기술이 최근에 다시 좀 약간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 하나를 더 한번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 후공정 1위. 요 ASE라는 이제 대만 회사인데 패키징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NK전자가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소캠용 본딩 와이어. 이제 소캠이라는 것은 이제 AI 전용 D램인데 좀 약간 저전력 관련된 어떤 AI 전용 D램인데 최근에 좀 많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용어죠. 반도체 쪽에서 본딩 와이어 개발을 완료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NK전자의 시장에 어떤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차트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신호가 나온 뒤에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별하게 NK전자를 갖고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NK전자가 부럽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나름대로 시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제 그 횡보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이상 횡보를 했는데 어제 이제 저는 어제 체결 강도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어제 체결 강도도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신호 자체는 좀 약간 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초가 기준에 이렇게 별로 움직임이 없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자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상승, 횡보,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플랫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빠르게 볼게요. 15일 날 나왔고요. 그날 당일 181, 일주일 체결 강도 114 들어가서 한 번도 안 풀리고 계속 유지 중이고요. 이제 이틀 연속 도 역시 한 달 체결 강도 유지 중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좀 약간 빠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체결 강도 나름대로 112% 기록하면서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체결 강도가 체크를 좀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LG CNS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삼성 SDS 라이벌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LG CNS가 왜 상장 후에 한 번도 못 오르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냐 하면 LG CNS 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맥쿼리예요. 맥쿼리 PE가 한 30% 정도를 과거에 LG CNS로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뭐 매출 기준에서 어떤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실망이 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분이 많이 나왔고 우리가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IPO를 할 때 우리 락업을 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IPO에서 받은 물량은 우리가 당분간 안 팔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10%밖에 락업이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기관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 좀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로봇 산업이나 AI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점 딛고 계속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곤 있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쌍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그 상장가도 못 가 있는 상황이 상장가가 6만 한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5만 4천 원이니까 한참 더 올라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뭐 LG CNS 정도면 이제 실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서서 잠깐 말씀해 네. 주신 뭐 AI,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상장 가격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5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들어간 지 오래됐네요. 네. 5일 체결관도 중간에 잠깐 빠졌지만 네. 거의 10일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와. 3.8% 오르면서 네. 체결강도 200이라는 것은 상당히 LG CNS 치고는 유의미 있는 네. 흐름이고요. 지금 뭐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나름대로 풀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에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투자 계속하겠다,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이렇게 체결 강도라던가 체결량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 CNS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빅샷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드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한번 빅샷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두 번째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기업 있잖아요.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네. 잘 되는 기업. 그 지금 상황이 유니드의 종목 설명을 하는데 가장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잘 뽑았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는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287억을 뽑았는데 네. 유니드가 왜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염화칼륨으로 가성칼륨, 탄산칼륨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염화칼륨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성칼륨, 수산화칼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가격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염화칼륨 가격이 비료에도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중국 쪽에 비료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염화칼륨 가격이 2월 달 대비해서 3월 달이 거의 뭐 한 50% 이상 아마 그렇게 올랐을 많이 거예요. 상승했어요? 그렇게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유니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전 세계 1위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기업이 유니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창 공장이 어떤 준공을 했고 더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하죠. 저는 유니드가 일단은 뭐 화학 쪽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실적으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분야가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사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낮았는데 네. 전망치를 한 28%가량 상회하는 실적을 또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분위기도 바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락의 마침표는 작년에 한 12월 달 정도에 이제 네.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기업이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유 가격과는 상관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화학 기업들이 지금 톤 다운이 되더라도 유니드는 네. 나름대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나름대로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저점은 계속 좀 높여 나가는 듯한 그러네요. 느낌이 있고요. 고점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저는 이제 유니드처럼 좀 안정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날보다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마음 편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어제 나름대로 윗꼬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도 같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5일선 중간으로 좀 약간 뭐 조정을 줬을 때 뭐 이런 흐름들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전에, 그러니까 4거래일 전이죠. 네. 우선 네. 이 부분 이제 들어갔다가 풀렸고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 달 체결 강도가. 네. 그다음에 어제 당일 체결 강도 146 정도 기록을 했고 큰 거래 없이 시장에서 어떤 그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드 어떤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과연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도
매수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달 동안 3거래일 제외하고 연일 매수했는데요. 앞으로 추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S&T 모티브입니다. 1분기 매출은 2,200억 원, 영업이익은 230억 원, 영업이익은 10.2%로 시장 기대치는 하회한 반면에 보수적으로 잡았던 당사의 가이던스는 상회했습니다. 이 실적의 기여한 요인들 살펴보시자면 이 방산과 자동차 전자부품 매출 감소에도 파워트레인용 오일 펌프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영향을 받아갔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 역시도 받아갔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 영업이익은 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적 성장의 요인들 짚어보시자면 먼저 방산 부문에 있어서 하반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은 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부문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모터와 오일 펌프 성장으로 인해서 7%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대 트랜시스와 현대차에 공급하는 전자식 오일 펌프와 또 현대 모비스로 공급하는 이 제동 모터가 신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로 미뤄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6%, 7%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S오일입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215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정유 부문에서 정제 마진이 하락한 데다 석유화학은 적자폭이 늘어났고요. 또 윤활유 부문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실적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 적자폭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878억 원으로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미중 관세 정책에 따라서 수요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증가하면서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과 또 유가 하락으로 대규모 재고 평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미뤄봤을 때 영업 손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하지만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보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3분기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또 미국이 EU 석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반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7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IM금융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IM금융 같은 경우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8.1%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충당금의 부담이 완화된 데다 또 이 PF 수수료와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이익도 개선세를 나타냈고요. 기타 비이자 이익 같은 경우는 은행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또 증권 상품 운용 수익 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과 캐피탈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도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투자 포인트들 더 짚어보시자면 현재 재무 건전성 비율 같은 경우는 1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1,500억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요인들로 미뤄봤을 때 올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약 10.5%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 은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PBR이 0.25배로 기타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 함께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 한화오션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3조 1,431억 원, 영업이익은 2,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8.5% 늘어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1,000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영업이익에 기여한 부분들 살펴보자면 이 저가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은 축소한 반면에 이 고부가 가치의 LNG선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 2차 프로젝트가 하반기부터 반영이 예상되면서 향후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가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증설 공시입니다. 이 6,500톤급의 플로팅 크레인과 또 플로팅 도크를 신규 도입하면서 건조 효율성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건조는 4기까지 또 상선은 44척까지 확장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은행 보유 지분 19.5% 매각 추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음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2,5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2,600포인트 돌파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돌파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시장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못한 국내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테마는 정책 테마와 정보 보안 관련주들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정책 테마주는 6월 3일 예정되어 있는 대선 그 전에 각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AI 관련 정책, 저출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공통 정책주가 있는데 그런 공통 정책 테마를 공략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선 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치 관련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이 점 유의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다음 정보보안 관련주는 이제 최근 SK텔레콤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심 부족으로 단기적으로는 유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는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하나둘씩 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정보보안 관련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정보보안 관련주 중에 하나인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는 통합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양자 암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본 사업인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련 회사인 만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눌림목 구간인 만큼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 신일사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은 이제 관세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기는 하네요. 베센트 장관 얘기는 오늘 제가 들었던 느낌은 자기도 좀 지겹다라는 느낌마저 좀 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든 또 뒤집을 수가 있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어쨌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것들 좀 주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지 두 분 말씀 한 분 들어보죠. 먼저 오 팀장님 탑3 어떻게 오늘 잡으셨어요? 네, 이제 국내 증시도 휴일에 좀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국 증시도 이제 휴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에 진입하는데 현재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수 소비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절 기간 동안 중국 소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중국의 문화관광부는 지난달부터 1년간 이제 문화관광 소비 촉진 활동을 통해서 대국민 소비 혜택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로 유입되는 이제 관광객 증가도 일정 부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에 이번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섹터별로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주인데 최근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이제 화장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한한령 이후에는 중국 이외로 미국이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수출을 다각하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또 원화가 현재 타 화폐 대비 상대적인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기준인 매출 원가가 낮고 또 코스메스를 비롯한 주요 ODM 기업들이 그 미국 현지에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 성장이 견조한 토니모리라든지 ODM 업체인 코스맥스 등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내 증시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내 증시 반등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아마 5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 잔고는 전반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증가한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의 잔고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최근 증가한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 가장 먼저 해주셨고 화장품주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신용잔고가 높아진 종목들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SKT 정보유출 사태 일파만파 보험안주 급등세입니다. 지금 그 유심 구하려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불이 나게 뛰어다니시고 그 유심보호 서비스 접속한다고 10만 명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티월드에 접속하고 있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SKT의 이게 정보 유출의 이 사태의 후폭풍이 지금 뭔가 나오진 않았으나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지적하듯이 이 정보와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많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합되었을 때 엄청난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SK텔레콤이 처음에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로 나오다가 문자도 보내지 않고 공지사항에도 올리지 않고 그 블로그에 그 글을 올리고 있다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한싹이라는 업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국방보안 통제 시스템인 시큐어 게이트, 암호화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는 솔루션인 오스가드를 보유한 보안주입니다. 예전에 그 보안주가 약간 대선 테마에 얽혀가지고 이 보안의 움직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의 움직임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안주 자체의 어떤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안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 S&D 사상 최초로 9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번에 삼양식품 100만 원과 S&D 9만 원, 10만 원
이 얘기를 드렸는데 S&D가 먼저 한 단계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S&D가 6월까지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0%가량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지금 생산 능력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캐파를 증설을 시킨 겁니다. 유한타증권이 S&D의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을 8배로 산정을 했는데 삼양식품은 20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유한타증권이 삼양식품이 20배여서 S&D가 8배니까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뭐 굳이 그대로 안 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이 훨씬 더 인기가 많다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8, 20으로 해서 8이 20보다 작으니까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만큼 더 올라야 된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면서 증권사 의견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가 봄날을 맞이해서 기지개를 활짝 폈다는 소식입니다. 23일 날 한한령 회장을 위한 K-팝 한중 평화 협의회라는 게 출범을 했고요. 얼마나 잘 작동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름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 4분기부터 정말 화려한데 하이브에서 일단 세븐틴이 등장하고요. 방탄소년단의 진이 등장하고 엔하이픈까지 음반 발매 예정입니다. 자, JYP는 여자 대장인 트와이스에다가 남자 대장인 스트레이키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예인 킥플립까지 나옵니다. 자, SM도 라이즈가 나오고요. 레드벨벳의 유닛 모델인 아이린과 슬기가 출격하며 그다음에 가장 지금 뜨거운 에스파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결국에는 JYP, SM, 하이브에서 이 주력 남녀 가수들이 전부 다 음반 발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얘기로는 계절성을 잘 띠지 않는 업종이지만 1년에 한 2번 정도의 음반을 내는 추세가 굳어지면서 대부분 2, 4분기와 4, 4분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음반을 내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니 1분기에 사서 2분기 정점에 팔았다가 3분기에 사서 4분기 정점에 파는 이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일수 위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게 하여간 SK텔레콤이 이번 사태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좀 전에 신 의원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아직은 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전제를 다셨지만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 이 부분도 좀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게 좀 피해가 더 나오기 전에 빨리 수습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시 58분 다 돼가네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앵커. 네, 4월 29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은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양시장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상승 시도하고 있지만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8%가량 상승하면서 722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빙산론에 SK하이닉스가 1% 넘게 빠진 채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간밤 미증시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이에 대한 영향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3%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29%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또 7천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도 시세 이어가면서 0.4%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주목하셨던 게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관세 영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오늘 현대차 프리마켓부터 흐름이 괜찮았고요. 이제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2%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짧게 확인해 보시죠. 어제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오늘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2차 전지도 흐름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6%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시장 4월 29일 이제 4월도 이틀 남았네요. 오늘까지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 동시효과 상황 본다면 이제 뉴욕 시장 상황만큼이나 이제 혼조세 이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이런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푸드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니까 우리는 일단 플러스로 시작할 부분들 실제로 플러스로 좀 들어가네요. 코스피가 0.05% 일단 뭐 강보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좋습니다. 0.5% 가까이 0.56% 지금 상승을 하면서 좀 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하고 코스피 선물 마이너스로 일단 시작을 하네요. 예, 그렇고 환율 또 좀 봐야죠. 환율 좀 보시죠. 4.6원 내려서 1,438원.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환율 가격대는 좀 아닙니다. 1,430원대 좀 중반 유지를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곰배 랭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번 주 들어 조금은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시장은 개별 종목단의 이슈들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 시장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소폭의 상승력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히트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히트맵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빨간 색상이 있는 종목들은 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초록 색상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빨간색과 초록색, 지금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쪽에는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자기술 쪽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조정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방산 관련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이 1.8%,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3%가량 빠지고 있고요.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솔루션, 시스템 그리고 하나비전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오션이 오늘 8%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는의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부터 시간에서 하락을 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 무려 8%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선주들 수주 소식을 지금 연이어서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권가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하나오션 괜찮다, 아직 더 볼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가 2.9%가량 상승이고요. SL도 2.5%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선 관련 기업들도 오늘 흐름은 괜찮습니다. LS일렉트릭, 대한전선, 일제히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보게 된다면 오늘 방산주 약하고요. 그리고 반면 자동차들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소비자 내구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가 1.3%가량 상승이고요. 기아도 1.5%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료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또다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송 배달 관련된 부분 보게 된다면 HMM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이지만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피에서는 통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쪽 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KT와 LG U+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을 보게 됐을 때 KT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1.5%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 역시나 SK텔레콤 오늘도 역시세를 조금 내려주고 있는 모습 2% 이상의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어제 급락했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알테오젠 2%가량 오름세고요. 리가켄바이오 1.7%, 메디톡스도 1%가량 상승하고 있고 삼천당제약 보르노와 같이 급락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살짝 부진한데요. 어제 2차 전지 괜찮았었는데 버텨줬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오늘은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0.5%가량 오름세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성우하이텍이 2.4%가량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초록색 풀이 유독 많은 섹터입니다. 컨슈머 서비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엔터주들 방금 전에도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었죠. 시장에서 엔터주들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4%, YG도 2.6%고요. 거기다 JYP엔터가 상승폭이 제일 좋네요. 오늘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사뭇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난주가랑은 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도 많고요. 지난주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자,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출발 상황 해석하고 계신지 두 분 말씀 들어보죠. 먼저 오 팀장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약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한적 등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도 간밤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 없이 마감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중 관세 분쟁이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뚜렷한 타결점을 잡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끌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방향성 없이 제한적인 등락만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어찌되었던 간에 유리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테마주는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조만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책 경쟁은 본격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5월 달에도 이런 정책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체를 보일 때 정책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주가 좀 눈에 띄는 반등 흐름입니다. 0.73% 상승인데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이제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이 상승 상위에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유독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못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그 키 맞추기, 키높이 맞추기가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비만 치료제 부분의 모멘텀도 있고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CDMO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 이런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기에 이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쉬어가는 틈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권주도 0.6% 정도 강세입니다. 유한타증권과 부국증권 1% 이상 상승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권주가 무조건 지수랑 동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체돼도 증권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물론 주주환원에 대한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증권사 나름대로도 뭐 해외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기존과는 다른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이외의 수익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있는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STO 시장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증권사가 얻는 수혜들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주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오락 엔터주도 상승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의 대형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이라든지 활동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가 조정 이후에 좀 재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JYP 엔터는 기술적인 부담을 많이 덜었기 때문에 엔터주 내에서는 가장 유익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운송장비 업종의 하락입니다. 사나오션이 오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를 비롯해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졌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전히 뭐 업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업종 전체에 대한 뭐 기대감, 성장, 뭐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여전히 뭐 크게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여파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까지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며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출발 상황 말씀 들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547.91, 2600선을 앞두고 있죠. 0.95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0.04%입니다. 코스닥은 723.93, 4.52포인트 오르고요. 0.63%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갈리고 있고요. 1개월 대비 수익률이 코스피가 2.72%고 코스닥은 7.62%로 1개월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코스닥이 좋았어요.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플러스 2.4%고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 0.58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어저께 지금 플러스였는데 살짝 다시 내려갔고요. 지금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 폭격을 맞은 이후에 급반등으로 꽤 많은 부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저 정도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탄력이 좋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V자로 일단 반등을 해서 V자 반등 이후에 일단 이 가파르기의 어떤 각도의 차이가 각국마다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세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흐름이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전부 다 61선 회복, 코스피는 61선을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3일 동안. 지금 코스닥은 오늘 61선 살짝 밑에서 시작하는 게 코스피보다 그 기술적인 위치가 안 좋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회복의 탄력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 지금 80원, 38원이죠. 38.62.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기 이제 힘든 자리에 왔습니다. 20, 60, 120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에 일단 저항이 지금 있기 때문이죠. 자,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조금 횡보를 하면서 눈치를 볼 것 같은데 어쨌든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거는 제자리로 약간 돌아왔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살짝 반등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의 반등폭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폭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더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쉬운 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4월 25일 날 6,280억을 사기를 해. 이거 전환되나 했는데 결국에 어제 다시 1,300억 팔아버렸고 오늘도 지금 1,000억 가까이 지금 팔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속성이 없어졌다는 거. 뭐 지금 원화 가치가 다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니까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졌지만 지금 그건 그냥 덤이라고 얘기 드렸죠. 시세 차익이 중요하죠. 시세 차익이. 그래서 기업을 사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매도 잔액이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사랑하거나 비전을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그냥 뭐 인간적으로 사줄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의 매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그냥 자동차주가 강한 게 보이네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렇죠? 이 세 개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취임 100일입니다. 트럼프는 세리머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념일을 좋아하고 뭔가 하나 던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또 자기가 말한 플렉서빌리티를 오늘 보여주겠죠. 그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완화하는 게 나올 거라는 지금
외신의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만약 그게 안 나와버리면은 내일 바로 급락해서 하락 갭으로 시작하겠죠. 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가는 빨간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데 오늘은 역시 JYP 엔터테인먼트가 20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홀로 4%대네요. 그 다음이 SM이 3%대입니다. 그 두 개만 3%대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2% 미만입니다. 자, JYP가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는 아까 출격대기 명단에 있죠. SM은 레드벨벳의 유닛하고 에스파, 이 카리나가 나오지만 NCT가 안 나오죠. 근데 JYP는요? JYP는 여자 대장 트와이스의 남자 대장 스트레이키즈가 양대 산맥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하이브가 지금 BTS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씨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BTS 완전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세븐틴이 나오지만 BTS 완전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JYP의 양대 산맥, 이게 가장 강합니다. 이게 사실 뭐 아이템으로 따지면 라면에서도 대표 아이템이 있듯이 이 주력 보이 멤버, 걸 멤버, 이 걸그룹, 보이그룹들의 어떤 면면이 결국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YP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다음 SM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2, 4분기에 음반이 출격되기 예정이기 때문에 엔터주의 봄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3월이었나요? 그때 좀 확 가다가 2, 3월 확 가다가 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좀 가는 분위기가 좀 오고 있습니다. 네, 9시 15분 됐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이네요. 곤배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최후의 2인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신과 유심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서 유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다른 통신주 그리고 유심 관련된 기업들, 보안 섹터까지도 검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역 화폐에 대한 검색이 오늘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역 화폐 1조 원 추경안을 처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지역 화폐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 소재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ESS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CATL의 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선까지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선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 SK 하이닉스를 찾아서요. 전력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도 전력 설비 전선 기업들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뒤에 단 하루 만에 어제 또다시 매도로 돌아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량도 적지 않은 물량인데요.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2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정말 소폭입니다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0억 원가량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다만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장 막판에 사들인 만큼 오늘 수급도 끝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정 실업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태용건설도 오늘 2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경케미칼 오늘도 시세 이어가면서 17%가량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모멘텀 안고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주들도 두 종목 이름을 올리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 랩이 오늘 29%가량 상승하면서 시세의 시동을 또다시 걸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 특수강 상한가 그리고 엑스큐어 29%, 큐라티스도 2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특징들 어떤 것들 보시는지 좀 물어보죠. 자, 오 팀장님은 오늘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그 상승이 강한 대형주 중에 LG 생활건강이 한 8%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가 다 갈 때도 LG 생활건강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화장품주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높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효과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가미기 현재 마무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바닥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고 특히 미국 내에서 그 LG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면세 채널이 중요한데 면세 채널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매출 바닥을 확인하다가 이제 연말 정도에 또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서 중국의 이제 노동절 연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에 또 중국인 관광객이 또 방문을 한다면 면세 채널도 약간이나마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화장품 대장격 종목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업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SK텔레콤과 카카오 간의 시너지가 적고 또 SK텔레콤이 재원을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의 매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카카오에 이제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번 블록딜 물량을 외국인이 대부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카카오를 저점 해소하려는 시각은 있다라는 거고 AI 서비스인 카나나가 그 베타 테스트를 조만간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톡에서의 뭐 대화 내용 요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AI 서비스가 카카오의 추가 수익원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 역시 워낙에 좀 바닥권이고 네이버와의 이제 가격 격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좁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건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SMR 시장 성장 기대감에 건설주 내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현대건설의 SMR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건설 부분에 초점을 두면 그 원가율이 높아진 건설 현장이 대부분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포함한 다른 건설사들도 마진이 개선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물산도 또 SMR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은 대형 건설사 치고는 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삼성물산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악재가 좀 많았었던 건설주였는데 최근에 뭐 정책 모멘텀, 세종시 수도권 이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랐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고가 현장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구간 그리고 대형 건설사는 SMR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하실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관심도 또 필요한 위치로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사실은 아주 대표적인 내수 중심의 업종인데 종목들인데 요즘에는 좀 전에 오 팀장도 얘기하셨지만 SMR 그다음에 원전도 이제 국내 원전 건설이 아니라 이제 해외 원전 건설이죠. 확실히 이제 이게 회사의 성장이라는 게 이제 국내 가지고는 시장이 작으니까 한정이 돼 있고 결국 밖에 나가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는 게 사실 뭐 작년에 우리가 전력 설비니 화장품이니 음식료니 이런 데서 많이 느꼈죠. 반도체염이 뭐 옛날 얘기고 오래된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이 회사의 정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냐 검증만 된다 그러면 회사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 참 새삼스럽게 들리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중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가 뭐 최근에 계속 그 뜨거웠던 곳이고 지금 오늘도 뜨겁네요. 자, 지금 이 일라이릴리가 역전 홈런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보노디스크가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을 열었다면 사실 그게 다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했잖아요. 당뇨병 치료제 임상을 하다가 임상 도중에 당뇨병 치료 환자들이 당뇨 치료 효과도 있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이미 허가를 받았던 것을 다시 살짝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내놓으면서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했고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가 그 시초를 열었죠. 그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살을 빼니까 좋은데 물론 살을 뺀다기보다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배고픔을 잊게 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안 먹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살을 직접적으로 뭐 빼서 막 지방을 깎고 이런 건 아니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지 않게 되는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만드는 건데 만족을 했지만 만족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만족하면은 더 좋은 걸 찾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릴 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늘리는 쪽으로 간 거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는 없을까?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제형을 바꿀 수는 없을까 해서 주사제 말고 먹는 건 안 돼. 그다음에 패치는 안 돼.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제형의 변경에서 그 위에 상위의 개념이 아까 장기 지속형이라고 했죠. 주사를 맞던 경구용으로 먹던 패치를 붙이던 그거를 길게 해주는 기술은 어디든 다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제형이든. 그래서 지금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진 이 업체들에게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리고 이제 DNT 파마텍이라는 나이백 같은 경우는 제형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인벤티지랩이 벌써 일찌감치 상한가에 지금 진입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큐라티스도 지금 상한가고요. 물론 1,000원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강세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지금 임상 3상의 결과였죠. 만약에 FDA 허가까지 나와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도 리벨서스라는 먹는 약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당뇨병 치료제일 뿐이죠.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일라이릴리가 만약에 먼저 내놓으면 노보노디스크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서 내놓을 겁니다. 당뇨병 치료제 먹는 거 있던 거를 먹는 비만 치료제로 내놓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의 제2의 비만 치료제의 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번엔 주사가 아니라 경구제형으로. 그러면 이 시세는 더욱더 커지고 이걸 더욱더 확대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어떤 섹터였습니까? 기술 플랫폼을 가진 기술 플랫폼 수출 모델을 가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갈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키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먼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현재 기술적 저항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 국내 증시가 이달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뚜렷한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V자 반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살짝 이제 쉬어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으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조정 후에 재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조만간 국내 증시가 이제 많은 거래일이 휴장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한 비중 축소 이런 욕구도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 이번 주는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관세 무풍지대 엔터주 K-팝의 포텐셜에 베팅하자입니다. 자, 이거 아주 좋은 산업이죠. 이 지금 미국으로 다 오라고 관세부가 하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소비하라고 하는데 자,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너네 미국 와서 키우고 미국에서 다 소비하고 해. 안 그러면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말고 다른 음악 들을 거야.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를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JYP 대한민국 사옥에서 키워서 수출한다고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K-팝의 포텐셜에만 집중하면 되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는 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엔터주들 더 주목해보자라고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SK증권 이천PB센터 서용원 차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보유하면서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DLNC와 장위 구지역에 대한 재개발 수주를 따내면서 8,700억 규모의 신규 수주도 함께 좀 동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기준 해외 건설 쪽에 대한 수주가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대형 해외 건설사로서 성장하는 부분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SMR 사업에 대한 설계도까지도 함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큰 조정 없이 우상향이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미국 SMR 원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재 가격에서부터도 매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1,100원 이하권 오늘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대응해 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지난번 목표가는 좀 돌파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라면 목표가 53,000원 좀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1,100원 이하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관세 이슈, 줄다리기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각국의 또 글로벌 경제의 체력을 또 알아야지 관세 협상에 또 실마리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항상 그 미국과 그리고 중국 글로벌 시장의 경제 체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달러 자산에 수수료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현상 이런 부분 좀 반영이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가 수수료하면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이나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험이 포함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건데 이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업의 신뢰성이 이제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 데에도 이러한 미국에 대한 미국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된 거를 반영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간 데도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고요. 달러 가치 자체도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Sell USA, 미국 자산을 팔자. 여기에 다 이러한 수수료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은 그 재정 적자 이런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그 부담감은 좀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 전부 네. 경기 둔화나 침체를 우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줄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 늘어나는 게 누적이 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예.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미국 쪽 체력을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일이죠. 중국의 4월 PMI라고 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얻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5.4% 나왔잖아요. 미국과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지만은 우리가 소위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영향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나고 그런 영향 때문에 지난 2월과 3월 달에 이 PMI 공급자 관리 지수 중국의 수치가 올라왔어요. 근데 아마 4월 달부터는 3월 중순부터 부과된 이런 관세들 영향 때문에 좀 제조업의 그 공급 관리자 지수 PMI는 좀 소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경제 지표는 약간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관세 전쟁 전에 뭔가를 했던 이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러한 관세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정책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 비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은 나름 그 기준치 50을 상회하면서 좀 확장 국면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통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 강국 선언 10년째이잖아요. 보니까 딱 10년 전에 이걸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 시장을 현재는 좀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중국 제조 2025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될 때까지 중국의 네네. 제조업을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안에서 중간 목표로 2025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전기차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차량용 배터리는 뭐 60%,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으로 보면 약 한 70%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미국
그 주식 시장을 강타했던 딥시크, 네. AI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홍콩 그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까지 중국 제조 2025 이 목표의 한 86%를 네네. 달성했다. 그리고 반도체와 신소재 부분은 좀 미약하지만은 이건 또 2035년까지 그때까지 1위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중국 제조업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중국이 생산 공장이었다는 만드는 거에 이제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술을 리드해 나가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로 나타난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우리가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하웨이에서 고성능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기사 타이틀에 붙은 게 엔비디아 중국의 또 휘청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데에서는 이게 미국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쟁국이나 경쟁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데는 예. 중국 정부의 또 지원,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들 여러 가지 민관이 합작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예. 이것이 지금 중국의 낮은 물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최종 목표는 세계 1위겠죠? 예, 그렇죠.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예. 2049년 되면 예. 1위가 되겠다고 예. 지금. 일단 25년까지는 이뤘으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 좀 거센 추격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쪽에서는 이런 중국이 탐탁치 않아 보일 겁니다. 그렇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지금 미국이 관세 폭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중국 경제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 미중 간의 뭐 통상 마찰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어떤 자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하이엔드 브랜드인 렉서스의 전기 자동차를 뭐 상하이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약 한 3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닛산도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을 뭐 전기 자동차의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일본 제약회사와 독일 제약회사들이 뭐 생산 거점이나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대중국 투자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마도 네. 중국 시장이라는 그 거대한 그 시장과 거대함과 또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한 뭐 20% 이상 줄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은 거로 나타나서 네.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전반적인 대중국에 대한 견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이제 말씀드린 맥이 있는데 미국 달러 위상 이제 금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더욱더 주목되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 슈퍼 엔저가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락 개인 투자분들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엔화가 상당히 약했죠. 그래서 일본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을 보면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극복을 하는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리턴 수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쌌던 엔화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강세가 될 거로 우리 예상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면서 그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이제 돌아서고 올해 말까지 뭐 지금 정책 금리가 0.5%인데 1% 아니면 1.5%까지 올라간다는 기대도 했었거든요. 네. 관세 이 이슈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킬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엔화가 과거보다 되게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엔당 지금 1,000원에 육박하고 예. 한때는 이게 800원대였잖아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차익을 통한 어떤 뭐 수익의 그 실현,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엔화 자산에 대한 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본 그 일본 주식에 대한 네. 그 순매도가 매도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약 한 5억 달러 그리고 그 매수가 3억 달러 해가지고 예. 순매도가 한 2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컸죠. 예. 그 전에는 순매수였다가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러한 자산의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까지 챙겨드렸고요. 그 우리나라로 와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분석 데이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심리도 일정 부분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금리 우리 국고채 3년 기준금 어떻게 보면 지표금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표금리 내려온 거에는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전망도 있지만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그리고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그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고 네.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이제 내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장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이번 달 5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하반기가 되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하향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의 추경 예산 그 편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는 비판도 일부 있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예. 많이 늦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 경제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8%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얘기하고 좀 넉넉하게 봐도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그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다 동반해서 나빴어요. 예. 근데 수출은 대외 쪽에서 수요가 결정되니까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부진하면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뭐 지난해 말부터 내리긴 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좀 보살펴야 됐을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예. 정부는 재정 준칙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을 쓰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소매 판매 지수가 2022년 2분기부터 거의 뭐 11분기, 12분기 정도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예요.
우리 GDP에서 50% 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인데 좀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나마 지금 정부가 12조? 예, 12조 2천억, 정도, 예. 12조 2천억 원 정도의 필수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것을 인준을 하면 집행이 될 것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거. 적어도 30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늘려내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경을 국회에서 인증을 해도 빨리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예. 그런 흐름으로 경제 체력도 지속적으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 3%에서 2.7% 하향할 것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경제 체력들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관세 완화 쪽 이제 자동차 쪽에 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가 오늘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켓나우 2부 이어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